안녕하세요. 부프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어제 인사로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6시가 아직 안 됐어요. 네, 아침 6시가 안 된 상태인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엄청 화창하고요. 간밤에 이제 지난날에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화창하다. 그리고 내일은 무지하게 더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일 조심하세요. 이제 일교차가 엄청 커요. 15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고, 아침 출근길에는 조금 추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점심에는 또 더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지금 굉장히 텐션이 좋은데, 제가 오늘은 음,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네, 일찍 일어났고 일찍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 아침바람을 맞으면서 출근해서 그런가 굉장히 상쾌하고요. 오는 길에 차도 별로 없고 신호도 뭐 거의 받지도 않고 즐겁게 왔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이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륙을 위한 신대륙의 작물, 가난한 사람들의 구세주, 옥수수.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스페인으로 가져온 옥수수는 부족한 밀의 대용품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옥수수는 16세기 들어 비교적 따뜻한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와 남프랑스로 전해졌고, 나아가 발칸반도와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다. 16세기 중반에는 보다 북쪽에 자리한 독일과 영국으로도 전파되었다. 재배하기 쉽고 생산성이 높은 옥수수는 감자와 더불어 빵과 육식, 유제품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 유럽에서 처음에 옥수수를 부르던 명칭을 보면 옥수수가 어떤 경로로 퍼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롭다. 옥수수는 남프랑스에서는 스페인 밀이었고, 터키에서는 기독교의 밀,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터키 밀로 불렸다고 한다. 참고로 대항해 시대 당시 유럽에서는 동방이나 이슬람 세계에서 들어온 물건에 오스만 제국을 연상시키는 터키라는 명칭을 자주 붙였다고 한다. 중국에서 가져온 대황을 터키 허브라고 부른다든가, 남미가 원산지로 이슬람 상인이 들고 온 호박을 터키 오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옥수수는 영어로 메이즈라고도 하는데, 미국 원주민인 인디오가 옥수수를 마히스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콘이라고 부르지만 메이즈는 인디오가 준 옥수수로 굶주림을 달랜 초창기 유럽 이주민의 애환이 떠오르는 이름이라 알아둘만 하다. 옥수수는 포르투갈인에 의해 희망봉을 넘어 아시아에 들어왔다. 중국에는 명나라 때 전해졌고 18세기에는 남쪽 지방까지 보급되었다. 일본에는 1579년에 나가사키 항을 통해 옥수수가 들어왔다. 포르투갈어로 옥수수를 미로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이름을 들었을 때 명확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나 보다. 그래서 원래 일본인에게 익숙한 곡물인 기장, 키비를 붙여서 당나라 기장, 도우 키비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수수, 모로코시를 붙여 도우 모로코시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옥수수는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100년이란 시간 동안 세계를 일주하였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감자. 감자는 안데스 고지대에서 5천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고, 잉카 제국의 중요한 식량이 되었다. 감자는 추운 날씨에도 잘 성장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확이 가능해서 옥수수와 함께 잉카 사회를 유지하게 한 주요 작물이었다. 감자는 땅속 줄기의 끝부분이 커진 것을 식용으로 사용하며 약 160여 종이 있다. 잉카 제국에서는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감자를 심었는데, 수확할 때는 충분한 강우가 필요했다. 그래서 감자의 성장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고,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린이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이건 좀 끔찍하네요. 스페인이 잉카를 정복한 지 약 10년이 지난 1545년,
페루의 포토시에서 세계 최대의 은광이 발견되었다. 잉카에는 미타라고 부르는 강제 노동 제도가 있었는데 스페인은 이를 악용하여 인디오를 무상으로 부리며 은광을 개발했다. 이렇게 채굴된 은이 대량으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자 16세기 말 유럽에는 은값이 폭락한 가격 혁명이 일어났다. 한편 은광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인디오의 목숨을 유지해온 것은 추뇨라는 감자 전분을 말린 건조식품이었다. 스페인은 처음에는 감자를 지하에서 자라는 트러플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네, 버섯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에는 땅속 줄기 작물이 없었기 때문에 감자 같은 식자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감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괴혈병을 막을 수 있고 오래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 선원들에게 환영받았고 이내 유럽 각지로 보급되었다. 감자는 찬바람과 서리에 강하고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수확할 수 있어서 유럽에서는 채소를 구하기 힘든 겨울을 나게 하는 작물로 알려졌다. 1576년에 스페인에 들어온 감자는 18세기 중반에 유럽 각지로 보급되었다. 영국에는 사락션의 선장 프랜스 드레이크가 남미의 키토에서 가지고 왔다는 설이 있으며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아일랜드의 서해안에 좌초되었을 때 아일랜드를 거쳐 영국에 전해졌다는 설도 있다. 감자를 특히 환영한 곳은 날이 춥고 토지가 척박한 독일이었다. 기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감자를 보급하려고 재배를 강요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농민은 코와 귀를 자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계몽 군주를 자처한 프리드리히 2세는 감자 재배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가 즉위하고 나서 오스트리아 계승전쟁과 7년 전쟁, 바이에른 계승전쟁이 연이어 발발해 농민의 삶이 더없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감자는 가난한 농민을 살리는 구황 작물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군용 식량이었다. 왕은 감자 재배를 강제하는 칙령을 내려 감자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당시의 감자는 지금과 달리 맛이 너무 없어서 개도 먹지 않을 정도라고 했지만 국가 차원의 장려책이 효과를 발휘해 이후 서민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식자재로 자리매김했다. 바이에른 계승전쟁은 아예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감자 쟁탈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양쪽 군은 서로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감자밭을 휩쓸고 다니며 진이겼다. 프로이센은 10여 개월간 양쪽 합해서 약 2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쟁을 감자전쟁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도 감자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흑반과 함께 주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프랑스에서는 감자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속설이 퍼져 한동안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7년 전쟁 중에 프로이센 군의 포로로 잡혔던 약제사 파르망티에가 독일에서 감자를 맛본 뒤 루이 16세의 허가를 얻어 감자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그는 5번이나 프로이센 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마다 감자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고 한다. 파르망티에는 루이 16세를 설득해 감자꽃을 옷깃 장식으로 달거나 귀족에게 나눠주게 하는 등 감자 선전에 열을 올렸고 일부러 관심을 끌기 위해 서민에게 감자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는 등 감자를 고급 식자재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파르망티에는 감자 요리가 맛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파리 교회에서 레 사블롱 들판에 50에이커 약 20만 제곱미터 정도의 감자밭을 조성하였고 남미에서 온 진귀한 농작물이라고 소개했다. 낮에는 무장한 감시인에게 망을 보게 했고 밤에는 일부러 감시를 풀었다. 주변 농민들은 삼엄한 감시를 보면서 감자가 맛이 좋은 고가의 작물일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한밤중에 몰래 훔쳐가 재배하기 시작했다. 파르망티에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재배가 시작된 감자는 프랑스 혁명기부터 나폴레옹 시대까지 심각한 기근이 이어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지금도 프랑스 요리에서 파르망티에라는 이름은 모든 감자 요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북아메리카의 감자는 유럽으로부터 전해진 것인데 1718년에 뉴햄프셔에서 재배된 것이 시초이다. 미국은 포테이토 칩으로 유명한데 이는 1853년에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우연히 발명한 것이다. 그는 뉴욕주 사라토가 스프링의 호텔 요리사였는데
호텔이 1853년부터 있었어요. 엄청나게 앞섰네요. 어느 날 고객이 튀긴 감자가 익지 않았다고 불평을 해 감자를 얇게 잘라 다시 튀겨냈더니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새로운 요리로 이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지명을 따서 사라토가 칩이라고 불렀다. 참고로 포테이토 칩은 칼로리가 달걀의 3.6배, 우유의 9.5배에 달한다. 1845년 아일랜드의 감자밭에 역병이 돌았다. 감자만 먹어온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닥칠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기근이 1851년까지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고향에서 희망을 잃은 아일랜드인은 1851년부터 1905년 사이에 미국으로 대거 이주했고 그 수는 약 4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제35대 대통령인 케네디의 증조부도 이 시기에 아일랜드를 떠난 이민자 중 하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감자를 아이리시 포테이토라고 부르는데 비참한 기근과 이민을 배경으로 파생한 이름이다. 20세기 들어 발발한 두 차례의 세계 대전하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게 한 것 역시 감자였다. 태평양을 건너온 고구마. 지금 계속 보니까 잠깐 짚어보자면 이게 큰 챕터 이름이 대항해 시대 때문에 변한 지구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재배가 굉장히 쉽고 보급이 빠르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어, 유통이 길어요.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나 아까 옥수수도 그렇고 선원들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대항해가 긴 항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항로 기간 동안 먹어도 문제가 없는 없는 유통기한 그 작물 위주로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생태계를 바꾼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버틴 작물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생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에 이제 17, 18세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수많은 작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물들이 많이 보급이 된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고구마. 감자와 달리 강활한 태평양을 넘어 바로 아시아로 전해진 구황작물로 고구마가 있다. 고구마는 감자가 유럽에서 그러했듯 아시아의 기근을 구제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에 공헌했다. 고구마는 멕시코 고지대가 원산지인 덩굴성 단연 생초로 땅속에서 커진 뿌리 부분이 식용으로 이용된다. 보면은 멕시코, 인디오 여기에서 지금 재배된 것들이 많이 퍼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럽이 남미, 인디오 쪽을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작물이 이곳저곳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면적당 칼로리 공급량이 가장 높은 작물이다. 16세기에 멕시코에서 아시아로 향한 스페인인 미구엘 로페스 데 레가스피는 필리핀 루손 섬의 마닐라를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아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 스페인인들은 멕시코의 아카뿔로 아까뿔꼬네요. 네. 아까뿔꼬를 통해 신대륙에서 생산한 값싼 은을 대량으로 마닐라로 운반했으며 타이완 해협을 넘어 마닐라를 방문한 푸젠 상인과 대규모 무역을 시작했다. 이 무역은 스페인의 대형 범선 갤리언의 이름을 따서 마닐라 갤리언 무역이라고 불렸다. 고구마는 갤리언선을 타고 필리핀에 전해졌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까모떼라고 부르던 고구마는 역시 장기간 보존이죠. 항해 시 식량용으로 대량 구매해 루손 섬으로 옮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마는 마닐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알려졌고 푸젠에 전해진다. 16세기 중반 루손 섬에서 타이완 해협 너머로 고구마를 운반한 인물이 있었는데 푸저우의 상인 진진용이다. 그는 고구마가 우수한 작물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아본 것이다. 중국에서는 고구마를 달콤한 맛과 붉은색에서 이름을 따 감서, 첨서, 홍서 등으로 불렀다. 1594년 푸젠의 기근이 들었을 때 진진용의 아들 진견윤이 고구마를 구황작물로 쓸 것을 청하며 푸젠의 지방관 김학중에게 헌상했다. 김학중은 고구마의 높은 생산성에 주목했고 고구마 보급에 적극 나서 민중의 기근을 구제하였다.
고구마는 금서라고 불리며 푸젠의 농민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었다. 명나라 말기의 저명한 농학자 서광계는 1608년에 흉년이 들자 고구마에 관한 소문을 듣고 씨 고구마를 구해 상하이에서 재배했고 구황작물 중 으뜸이라며 중국 전역에 앞장서 보급했다. 그는 저서인 농정전서에 고구마 재배법을 기록했다. 고구마가 곡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메마른 토지에서도 잘 자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황작물로 금세 유명해졌다. 청의 건륭제 때에는 해안가나 환호 유역의 황폐한 땅에서 널리 재배되었다. 청나라 때 한나라 이후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정체되어 있던 인구가 단번에 4억 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러한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고구마가 있었다. 감합 무역 체제 하에 민간인의 해외 무역을 금지하고 있던 명은 예외적으로 류큐인의 무역을 허용해 주었다. 이전부터 이어져 온 동남아시아의 향나무와 향신료 수입도 전적으로 류큐에 위임하였다. 감합 무역의 특례 조치였다. 류큐는 15세기 후반 이후 나하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류큐의 중국에서 유행하던 고구마가 전해진 것은 필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609년 류큐 왕국은 일본의 사스마군이 점령되었고 1705년에 마에다 리에몬이란 어부가 사스마에서 류큐의 고구마를 들여왔다. 사스마의 토지는 화산재로 덮였으며 곡물이 잘 자라지 못했는데 고구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에는 고구마를 들여온 어부를 기리는 신사가 아직 남아있다. 아, 고구마니까 제가 고구마 그 밭농사 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이제 손쉽게 구하고 정말 저렴한 작물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고구마 재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작물을 심어서 뭐 키우는 그 과정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진짜 어떤 땅이든 자라는 것 같아요. 고구마는 제가 느꼈는데 고구마 정말 땅에다가 고구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고구마 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물만 뿌려주면 되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인 게 고구마가 어떤 땅에서도 잘 자란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아무 땅에다 대충 심진 않지만 그러니까 땅이 일단 굉장히 딱딱한 상태거든요. 제가 고구마를 재배할 때마다 항상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삽으로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고구마가 이제 안에 이제 땅 속에 감자처럼 똑같이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박혀 있으니까 이 고구마를 뽑기가 어떻게 보면 뿌리를 뽑는 거잖아요. 뿌리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식물 그 잡초 뽑을 때에도 뿌리째 뽑는 거 몇 번 반복하면 지치는 거 아시죠? 근데 고구마 밭이 한 한마지기를 200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반마지기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100평 정도 했죠. 100평이면 진짜 작은 거예요. 네, 밭이 100평이면. 근데 이제 100평 정도의 이제 밭에서 고구마가 몇 톤이 나오거든요. 진짜 1톤만 1000kg이잖아요. 여러분 고구마가 하나에 좀 큰 거는 1kg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고구마가 1kg짜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1000개가 나온다 생각해봐요. 1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큰 거거든요. 근데 그 고구마가 뿌리로 이제 땅속 깊이 박혀 있다 생각해봐요. 그거 이제 손으로 절대 못 뽑아요. 왜냐면 일단 손으로 뽑기에는 고구마가 여러 개가 이렇게 뿌리가 이제 걸쳐서 이제 땅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박혀 있는 고구마를 일단 트랙터로 한번 다 솎아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삽으로 다 이걸 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노하우 있게 삽을 받고 옆으로 살짝 틀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삽을 너무 깊게 박아버리면 고구마가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그 옆쪽을 살짝 이게 땅 쪽을 엎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100평짜리만 해도 진짜 미치거든요. 그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구마가 파도 나와요. 얘가 뒤돌면 자라 있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농번기에 작물 재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뒤돌면 자라 있어요. 방금 뽑았는데 다시 이제 뒤로 딱 돌아보면 자라 있어. 왜 안 뽑았니?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뒤돌았는데 자라 있었어. 이게 장난 같은데 일해보면 알 거예요.
뭐 안 하는 걸 가장 추천하긴 하지만 고구마니까 갑자기 이제 겨울에 일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확실히 고구마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상업용 고구마라고 해가지고 그 농협에서 이제 보통 직판을 하잖아요. 이제 농민들에게 사입을 해가요. 그러면 이제 그 고구마도 그 해마다 팔리는 용이 딱 이렇게 크기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어떻게 자기가 나는 요만큼 크기만 자라야지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고구마를 엄청 뽑고 그 안에서 이제 이제 구별을 하죠. 예쁜 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고구마 그 모양 아시죠? 전형적인 고구마 모양. 그게 일단 품질이 제일 좋고요. 약간 주먹보다 좀 더 큰 사이즈. 그리고 나서 조금 아담한 것들은 또 아담하지만 예쁜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가격대가 또 나눠지거든요. 저는 고구마가 이제 밭에서 재배했을 때 이제 시중에서 사면은 뭐 고구마 크기 뭐 한 뼘 정도 되나? 한 20cm에서 21cm?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구마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버라이어티에서 고구마 밭에서 재배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마가 진짜 사람 머리만한 게 나오기도 해요.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뭐야 호박이야? 이 생각 들 정도로 진짜 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상품성이 없어갖고 안 팔리는 것뿐이에요. 왜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거를 누가 먹겠냐 이거겠죠. 물론 이게 상품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팔리는 거 아니고 또 따로 공장용이 따로 있어요. 공장에다가 납품하는 게 있고 시중으로 이제 도매되는 그 제품들도 있고. 여튼 고구마는 그렇다. 네. 감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감자는 정말 아무리 커도 머리만한 걸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고구마는 진짜 머리만큼 자라요. 진짜 커요. 네. 감자는 뭐 고구마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고구마보다는 좀 괜찮은? 고구마는 정말 힘들어요. 감자는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둘 다 힘들어요. 확실한 거는.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농사 짓지 말고. 세계의 식탁을 장식한 신대륙. 사랑의 미학 토마토. 토마토도 신대륙에서 온 작물로 세계 각지의 요리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유럽인의 토마토 사랑이 특별한데 영국에서는 사랑의 사과, 러브 애플, 이탈리아에서는 황금 사과, 뽀모도로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이탈리아에서 황금이라고 부른 이유는 처음에 들어온 토마토가 노란빛을 띠었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처음 본 토마토를 사과의 친척쯤으로 여겼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토마토는 사과가 아니라 가짓과의 식물로 고향은 감자와 마찬가지로 안데스의 고지대다. 야생의 토마토는 기껏해야 지름이 1cm에 불과한 작은 것이었는데 토마토가 안데스를 넘어 멕시코에 전해진 후 아즈텍 사람들이 품종 개량을 거듭하여 원래보다 수십 배 커진 것이라고 한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황금색으로 빛나는 토마토를 태양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즐겨 먹었는데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토마토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즈텍에서 토마토를 부르는 말의 끝에 토마틀 이제 불룩한 열매라는 뜻인데요. 수식어를 붙인 데서 유래한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유럽에 전달됐고 그렇게 토마토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아즈텍 사람들은 토마토에 고추를 넣은 매운 수프를 즐겨 마셨다. 예수의 선교사 호세드 아코스타가 약 20년간 중남미 각지를 조사한 끝에 저술한 신대륙 자연문화사 1571년에는 토마토를 산뜻하고 몸에 좋은 수분이 많은 커다란 알맹이 모양의 열매로 묘사하면서 맛있는 수프를 만들거나 매운 고추의 맛을 부드럽게 하는 데 쓴다고 적었다. 토마토가 유럽에 전해진 유래에 관해서는 콜럼버스가 두 번째 항해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는 썰과 이름 없는 스페인 선원이 전한 것이라는 썰이 있다. 유럽 문헌에 토마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544년에 베네치아의 사람이 쓴 책으로 잘 익으면 황금색이 되는 작물로 소개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1596년에 제럴드라는 식물학자가 자택 정원에서 토마토를 재배하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실 토마토는 유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식자재로 이용되지 않고 감상용 작물로 여겨졌다.
의사 중에는 신비한 효능을 지닌 약용식물로 보는 이도 있었고, 생산성이 높은 황금빛 토마토를 정력이나 체음에 좋은 식물이라고도 생각했다. 앞서 기술한 대로 유럽에서는 처음에 토마토를 사과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과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것으로 사랑의 상징이었다.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 기간 중에 법률로 토마토의 재배를 금지했는데 이유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 토마토를 채소가 아닌 채음제로 먹는 일은 없겠지만 여전히 영국에서 토마토를 사랑의 사과로 부른다든가 미국에서 정력에 좋다는 뜻인 늑대 사과, 울프 애플로 부르는 것은 예전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연유일 것이다. 일본에는 17세기에 포르투갈인이 토마토를 들여왔는데 독특한 풋내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 널리 퍼지지 않았다. 1708년에 쓰인 서적에 적가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등 가지의 한 종류로 봤다. 그 외에 동양에서는 줄기가 우거진다고 해서 번가라고도 불렀다. 유럽의 토마토 재배는 17세기 이후에 기후가 온난하여 노지 재배가 가능했던 이탈리아에서 본격화되었다. 18세기가 되면 시칠리아 섬이 세계 최대의 토마토 산지가 되었고 씨앗에서 짠 기름으로 비누도 만들었다. 이탈리아에서 토마토를 파스타와 조합하여 먹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엽의 일로 남부의 나폴리에서부터다. 참고로 나폴리탄 스파게티는 이름과는 달리 나폴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한 스파게티를 즐기던 나폴리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고향의 음식을 만들려고 보니 현지에서는 토마토 소스를 구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케첩으로 맛을 내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식으로 변형된 음식이 나폴리탄이다. 토마토는 생선이나 고기의 잡내를 잡고 적당한 산미로 채소의 맛을 끌어내 요리를 빛내는 식자재로 재평가되었다. 19세기 중반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피자에도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1804년에 프랑스인 니콜라 아페르가 통조림을 발명했고 토마토도 통조림으로 만들어져 널리 보급되었다. 1875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프란체스코 치리오가 세계 최초로 토마토 통조림 공장을 설립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살레르노 인근의 산 마르자노 마을에서는 피망처럼 얇고 길게 개량한 스튜용 토마토를 만들었는데 20세기 들어 통조림으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전 세계로 수출하였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1인당 연간 토마토 소비량은 약 55kg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생산 면에서도 유럽의 약 40%를 차지한다.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녹화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또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요. 이쯤 되면은 직장인들이 슬슬 눈을 뜨면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할 텐데 걱정 마세요. 하늘은 굉장히 푸르고 맑습니다. 출근하는 길만큼은 상쾌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20도가 안 되는 선선한 가을 날씨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출근길 무사히 안전하게 오르길 바라며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